자, 대표님 그 지난 시간까지 그 에이전시, 매니지먼트, 변호사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뭐 더 추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뭐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좀 더 이제 개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배우나 감독이나 작가랑 완전히 이제 붙어서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 개발도 하고 그래서 제작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매니지먼트는. 그리고 에이전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법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이제 일을 찾아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10%를 받을 수는 있고 매니지먼트도 마찬가지로 5에서 10% 이제 정하기 나름인데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변호사도 5%를 이제 들어오는 총 금액에서 받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네. 이제 이 시간에는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피칭을 이제 쭉 지금부터 이제 공중파부터 케이블 뭐 그리고 스트리머 등등 말씀을 쭉 드렸는데 네. 그 이제 제작 과정부터 해서 작가실 관련 그리고 이제 어떤 스텝들이 필요하며 그리고 그 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려면 어떤 요소들이 다 필요한지 등등 다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강조를 오늘은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센터장님이 또 제안도 해주셨고 이제 좀 더 그 현실적으로 이제 한국에 계신 지금 제작자분이나 작가분이나 감독분이나 네.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그렇죠.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보죠.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관계들이 쌓여서 제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사실은 2007년부터 이제 시티헌터라는 작품을 미국에서 준비하면서 이제 10여 년간 쌓아왔던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 데뷔쇼 말씀도 드렸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저희 에이전트 말씀도 드렸고 지금 WM에서 제 에이전시를 해줬던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 이제 나가서 원래 파트너까지 올라갔거든요. WM에서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 매니지먼트 회사를 차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극소사 한 10명의 아티스트를 매니지먼트를 하고 또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같이 일을 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에이전트가 바뀐 거네요? 담당 에이전트 원래 2명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남은 에이전트하고 또 다른 그 파트너분 한 분이 붙어서 지금 두 분이 지금 저희도 관리해주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주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네네. 대표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는 여기 미국에 유학을 오셨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왜 오셨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유학은 참 신기한 거는 모든 일들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에 의해서 그리고 또 계속 두들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원래 초등학생부터 이제 쭉 제가 살아왔던 과정 중에서 제 삶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영화였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항상 그 꿈을 키웠었고 그리고 제가 뭐 헐리우드를 진출하는 뭐 이런 생각은 뭐 꿈에도 없었고 그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나 그 영화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이제 이것도 참 그런 건데 이제 어쨌든 유학 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좀 집에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유학을 오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삼촌이 살고 계신데 삼촌이 그냥 미국 가서 어학연수 해볼래?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계기를 만들어 준 거죠. 사실 그 대표님 연배 때 처음으로 그 어학연수라는 게 개념이 그때부터 좀 이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배낭여행. 그렇죠. 뭐 어학연수. 90년대예요. 90년대. 왜냐면은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저도 그 대학원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저도 이제 이쪽으로 진출 헐리우드 쪽에 있는 뭐 픽사 그때 당시에 이제 애니메이션 픽사 뭐 ILM 뭐 특수효과 회사 이쪽 회사에 저도 들어가려고 저도 릴을 많이 보냈었어요. 제 릴을.
직접 만드셔서. 근데 안 됐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서 들었던 거는 그게 아니라 저는 2000년대 이제 초반이었으니까 그게 아니라 90년대에 이미 너랑 똑같은 뜻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다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코스야.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미국 진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이쪽 비즈니스에 들어오고 이쪽에 참여하고 싶다면은 유학이라는 게 이게 필수 코스인가?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사실. 일단은 유학이라는 것이 저에게 그 부분의 꿈을 품고 왔었던 거고 어학연수 통해서 뭐 그 커뮤니티 칼리지를 통해서 이제 칼스텐 롤드리지에서 영화 방송 제작 전공을 하면서 이제 그 과정을 쭉 해왔는데 그 당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중반에는 유학 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좀 가정이 있고 좀 집이 좀 사시는 집에 계신 자제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전공이 비즈니스 아니면 이칸 비즈니스였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 과정들은 사실은 지금 유학을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이미 업계에 들어오기 전에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유학이라는 거를 통해서 제가 얻은 거는 지금 이 자리까지 왔었을 때 얻었던 거는 일단은 어학적인 거는 필수잖아요. 그렇죠.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나라의 문화와 사회적 이슈나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수죠. 그렇죠. 기본이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 어떤 어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뭐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리고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얘네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전세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니까 기초적으로 언어를 쌓아오게 됐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보이는 게 이들의 TV와 영화잖아요. 그렇죠. 제가 원래 한국에서 좋아했었던 거를 현지에 와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가장 일상에 붙어 있는 TV를 매일 보니까 어떤 것이 재미있고 어떤 것이 이 사람들이 왜 좋아하지? 보게 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조사를 자연스럽게 오는 과정이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대표님이 네. 나는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거야라는 목적을 세우고 나서 유학을 오신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 아니죠. 지금 아니죠, 이 그쵸?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쵸? 영화 쪽에 일을 하고 싶다. 이거 하나만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신 거지. 네. 이렇게 양쪽에 그거는 이제 전혀 아니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맞습니다. 이제 시장이 그 생겨서 이렇게 들어온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과정 중에 유학 생활에서도 만나면서 친구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은 한국에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은 못 만들까? 멀찌감히 그런 마음들은 항상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시에 이미 코미디 프로가 시사 풍자하는 SNL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너무 즐겨봤던 프로그램인데 저도 엄청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당시에 그 프로그램들 보면서 여기는 대통령도 까고 누구든지 뭐 잘못하면 누구든지 다 깔 수 있네 라는 걸 보면서 이건 한국에서 절대 못할 텐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 SNL 봤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 SNL 그거를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시간이 사실은 그때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2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돌려막고 숨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그것을 풍자하는 것이 놀라움이었었던 거죠. 이거는 얘긴 한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위노나 라이더가 그 샵리프팅 한다라고 해가지고 막 기사 크게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에서 뭐 훔치고 막 그랬다고. 그 여성만의 그 기간 동안에 뭐 훔치는 그 욕망 그거. 근데 그게 이제 막 사회적 뭐 얘기가 되고 막 했는데 이 당사자가 세러데이 라이브에 나와서 그 스킷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놀라웠던 거는 이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게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실수였다. 이런 것들을 말로도 하지만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를 비웃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대중들한테 용서를 받는 거를 보면서 와, 이런 방식도 코미디가 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어렴풋이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 가면 좋겠다. 또 반대로 이런 부분은 미국에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은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현장 공부가 된 거죠. 그리고 비디오 가게에서 일했던 부분들이 스스로의 시장 조사가 됐던 거기도 하고요. 미국에 현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한국과 다르게 슬래셔 호러를, 한국은 약간 사이칼라지컬 호러를 좋아하는 반면에 미국은 슬래셔 호러라고 해서 막 목 잘려 나가고 막 팔 잘려 나가고 이런 걸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 슬래셔 호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인의 정서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그 슬래셔 호러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예, 잘 되지도 네. 않고. 근데 미국에서는 보니까 할로윈 되고 13일에 금요일이 되면 이 영화는 항상 아주 오랜 것들에도 이 젊은 세대들이 계속해서 렌트를 하더라고요. 비디오 가게에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건 영원하구나. 베스트셀러들이 영원하구나. 그리고 호러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정서적인 게 한국이랑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이게 좀 공부가 됐던 거고 한국에서 마찬가지, 한국에서 유학 오기 전에 또 비디오 가게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이제 정서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렌트해줬던 영화들이 이제 젊은 남자, 이정재, 뭐 이런 영화들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할 때였죠.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런 영화들은 정말 훌륭한 영화였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질문하신 것처럼 나는 무조건 이 자리에 가면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나는 전혀 아니었고, 어렴풋이, 내가 영화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해서 들어왔던 거고, 차차 그날 그 해 그해 이제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제가 이제 변화를 그러니까 했던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 엔트리급 혹은 뭐 그분들을 위한 얘기가 아니라 네네. 사실 그래요. 보통 한국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게 명확함을 되게 좋아하고 네. 코스 딱딱딱딱 찍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네네. 우리 딸을 서울대 보낸다 네, 그러면 계획하시는 어떻게 거? 네. 어디 초등학교 보내고 딱딱딱딱 학원 어떻게 딱딱딱딱 네. 해가지고 이렇게 엘리트 코스, 그 코스죠. 코스를 네.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죠. 맞아요. 사실 지금은 뭐 얘기하셨지만은 이렇게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코스를 잡는 것 자체가 지금 되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코스를 잡는 순간 이미 늦었죠. 그쵸? 그 코스는 옛날 코스가 그쵸, 되는 옛날 거죠. 코스가 돼버리니까. 예.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은 대표님처럼 그냥 막연하게나마 내가 이쪽 방향 혹은 이쪽 분야에서 좀 하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슴속 깊이 계속 갖고 있으면서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내 가정 상황이랑 내가 커리어 그렇죠. 그거랑 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계속 그 비슷하게. 네.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걸 탁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잡아서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그렇죠. 거고 네. 또 못 잡으면 또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게 준비하다가 또 기회가 또 오면 또 잡아서 또 이렇게 가는 거고 맞습니다. 이 사실 기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럼요. 터닝 포인트가 딱딱 생겨버리니까. 기회는 누구한테나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그쵸.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예. 그렇죠. 대표님은 혹시 뭐 지금 막 얘기가 네. 막 이상하게 가고 뭐 중구난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네. 혹시 지금까지 이 길로 가시면서 기회라고 생각하셨던 기회를 잘 잡았다. 내 인생에서 이거 잡아서 내가 잘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요. 예. 가장 큰 거는 제가 배용준 씨하고 일한 것이 가장 저한테는 인생의 큰 변화였죠. 직접적으로 그 업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보다도 이제 저에게 무수하고 많은 기회와 그리고 인간적으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측면과 이걸로요? 어떤 배용준 씨가 이거 계속 이렇게 이런 식의 대화를 통해서 얻게 된 그것보다도 이제 그 일을 하면서죠. 일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었을 때는 미국에서 그냥 계속 공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고 일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배용준 씨가 러브콜을 보낸 거고 저한테.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결혼을 미국에서 할 거를 약속을 하고 사실은 일을 하러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예. 그래서 들어와서 사실 여기 있는 것을 모두 갑자기 다 스탑하고 사실 이쪽으로 넘어온 거니까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그때 또 다른 기회들도 있었지만 내가 인생에 있어서 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으면 나한테 기회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배용준 씨랑 저랑 항상 얘기했던 거는, 용준 씨도 어쨌든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영화들을 같이 보면서, 와, 이런 영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mulholland 드라이브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를 과연 한국에서 만들 수 있을까? 멀홀랜드 드라이브. 예. 이런 영화를 한국에서도 만들 수 있을까? 한국에서 만들어 보자. 우리가 한국에서 어쨌든 수익도 많이 내고 좀 넉넉해지면 사실 이런 영화 뭐 시도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사실 그게 이제 저의 가장 달콤한 제안이었죠. 아, 그럼 내가 정말 지금까지 봤던 영화들을 한국에 가서 만들 수도 있겠다. 라는 거에서 사실은 전혀 다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매니지먼트라는 건 사실 매니저죠. 한국에서는 그냥 매니저죠. 그 일을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던 거니까 전혀 다른 일을. 그런데 배용준 씨가 이게 그냥 와 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일본에서 그쵸. 엄청난 그럼 배용준 씨 매니저셨던 거예요? 대표니까 사실은 대표 매니저죠. 배용준 씨 회사의 대표이사니까. 지금 키스트의 전신인 BOF의 초대 대표이사였으니까 회사를 같이 설립을 하고 네, 배용준 씨랑 저랑 배성웅 대표 그리고 양근한 대표 그리고 이제 저랑 프로듀싱 파트너인 데이비 킴 이렇게 5명이 사실은 회사를 처음 시작한 거예요. BOF라는 회사를 지금 키스트의 전신을 2004년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공식적인 일본 방문을 시작하면서 제가 만날 수 없는 분들을 사실은 배용준 씨도 이제 연기를 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나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사실 대리에서 사실 그런 지금 말씀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분들을 그냥 만나서 담화하고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저한테는 있었던 거죠. 엄청난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선 거와 같은. 그렇죠. 저를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뭐 하는지 무슨 관심이 있겠으며, 그리고 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윤사마의 대표이사야. 라는 거 하나만으로, 그 당시에, 이제, 배용준 씨 팬들, 가족들이죠. 우리는 가족이라 불렀었는데, 배용준 씨 가족분들이 오시면, 저랑 사진 찍는 게 그게 그분들의 일이었었어요. 없으니까 사장님이라고 사진 저도 이게 사진 찍으면 또 괜찮은데 어쩔 때는 그냥 사진을 찍으시니까 한 20명이 오셔가지고 저 이렇게 회사에서 나오면 막 프레쉬를 터뜨리시는 거죠. 그럼 이거 내가 포즈를 취해야 되나 막 어쨌든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가장 그 당대에 2004년, 2005년 그 당대의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회사의 대표이사를 했다라는 것이 그걸 목도하셨구나. 그 연예 비즈니스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확장되고 어떤 이익을 창출해내는지를 옆에서 딱 그렇죠. 그 자리에서 목도를 하셨구나. 제가 직접 움직이면서 봤죠. 네, 그 당시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표이사이지만 가장 밑바닥 일부터 가장 위에 있는 일까지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많이 배웠고 처음에 아마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그 겨울연가를 통해서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연가가 일본 시장 보고 만든 드라마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일본 사람들의 향수를 자극했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봤던 드라마, 그분들의 그 시대에 봤던 드라마에 나왔던 캐릭터가 아닌 따뜻한 캐릭터, 여자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는, 자기를 희생하면서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못 봤었는데,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폭발을 하게 되면서 보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좁게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아, 이렇게 넓게 펼칠 수가 있구나. 그냥 한국에서 뭘 만들어도, 그래서 K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이게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그 2004년 정도 가능성에 대한 걸 계속 느꼈었던 거고, 그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리메이크에 대한 생각은 하게 됐죠. 근데 드라마의 리메이크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고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영화에 대한 리메이크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상한 짓들 많이 했죠. 제가 대표이사 하면서. 그러니까 영화는 좋아하고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뭐 신시티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을 했는데 그때 배급 투자를 저희 회사에서 또 했었어요. 네, 배급 투자를 했었었고, 그리고 비보이 다큐멘터리를 또 제작도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던 2005년도에 촬영해가지고 2006년도에 부천영화제 초청도 받았었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배용준 씨 회사 가니까 또 조금 관심을 가져주기도 하고 그때 비보이가 그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2006년도에 그걸 통해서 이제 방송, 왜냐면 배용준 회사에서 뭐 이런 행사를 한다고? 왜냐면 대회도 열었었거든요. 국제대회도. 비보이 국제대회. 다양하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러 분야들을 쭉 보면서 어쨌든 그게 큰 저한테는 기회로 작용을 했고. 그쵸. 네. 그 시야를 이렇게 띄어지게 인도하신 분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으로는 그런 거였었고, 인간적으로 그냥 삶의 방식이 또 바뀌었죠.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진인사 필름이라고 이제 곽경택 감독님이 있는 회사로 이제 비보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고 비보이 영화를 이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회사를 이제 나갈 결심을 했어요. 2년이 지나고. 제가 원래 이제, 그러니까 제작이 꿈이어서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된 거고, 일을 하게 된 거였는데, 사실 이게 매니지먼트 쪽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장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 여기에서 계속 있으면, 제가 또 계속 대표이사를 하면, 이게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 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또, 우습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그 당시에 그 타임즈지에, 2005년도 타임즈지에,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설했던 연설문이 실렸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왜 너는 남의 삶을 살아주냐, 너의 삶을 살아라. 라는 대목이 있는 그 연설문이었는데, 그걸 읽고, 아직도 생생한데, 일본에서, 뭐 때문에 갔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바로 올라가서, 배용준 씨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나는 내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내가 원래 원하던 제작적으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대표이사는 내려놓고 싶다. 라고 했었을 때, 물론 당연히 1년 더 하고 1년 더 생각해보는 거 어떠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죠. 어쨌든 걱정되니까. 또 나간다고 하니까. 그쵸. 또 나가서 이놈은 잘 살래나. 그쵸. 아유, 그래도 인정이 있으시네요. 그래도 잡아주시니까.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지금이 아니면은, 못 나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2006년도에 진인사 필름으로 가서 일개 프로듀서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는 가장 큰 인생의 배움이 있었던 것이, 제가 배용준 씨 회사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장 아끼는 사람처럼 대해줬겠어요. 그렇죠. 연사마의 대표이사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사실은 10명 중에 1명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이 남는 거죠. 결국은 남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영화계에 있으셨던 분들이에요. 이게 또 인생에 있어서 영화하고 가장 우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쪽에 계셨던 분이고, 물론 제가 그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딱 그분들만 남았어요. 그분들만 딱 남고는 싹 갈리고, 또 저 스스로도 많은 배움이 있었던 거는, 어쨌든 배용준 회사의 대표였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겠어요. 기사도 있지, 차도 있지, 뭐 다 얼마나 이렇게 모셨겠어요. 어디를 가던.
그런데 6개월 동안 제가 대중교통 이용을 못했어요. 내가 이미 저 하늘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다녀? 사람들이 알아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기간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제가 막 뭐 무슨 식당을 가든 어디 가든 뭐 어딜 가서 기다리는 것도 못했었고요. 내가 왜 기다려야 되는지 화를 내고, 이 스스로를 이렇게 보고, 그리고 친구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서 그 기간 동안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못 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변했었는지를. 얼마나 이게 이렇게 올라가 있었겠어요. 스스로도 모르게. 그 2004년도 당시에 CJ 엔터테인먼트의 수익보다 10배를 냈던 회사였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그러니까 얼마나 어깨에 이게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때를 지우는데 6개월. 그래서 인생의 큰 교훈을 얻었던 것은 이제 그러면서 내가 원래 그러니까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그 연설문에서 가졌던 얘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였었어요. 내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있었냐 이거죠. 어떤 기회에 있어서 그 자리에 섰긴 했지만 언젠가는 나도 뭐 밑바닥부터 내 걸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봐준 게 아니라 어쨌든 배용준 씨라는 윤사마라는 존재 때문에 나를 그렇게 봐준 거지 내가 뭐를 가지고 있어서 본 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아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었고 그게 저의 전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죠. 그리고 지금 그러네요. 있는 분들한테도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딥이라는 게 오거든요. 인생에 있어서요. 지금 제가 이제 50평생 살면서 느꼈던 거는 딥이 오는데 아 여기보단 더 안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 내려가 더블 딥이 온다라는 거. 인생에 있어서 살면서. 뭐 겪으셨겠지만 센터장도 겪었고 아직 안 겪었으면 꼭 겪을 날이 올 거라고 힘들겠지만 안 와 이거 피하고 싶어 해도 오니까